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판, 여권이 총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발족시키는 등 총선 승리 방정식을 언급했는데요. 정치권 셈법과 변수, 오늘도 고수분들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전계환 스픽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 등판해 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토론에 도움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순서는 100분 토론, 끝판토론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특별히 또 모셨는데요. 자, 이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등판한다, 드디어 등판했습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본인이 등판했다. 본인 스스로 등판 이후 설명했죠. 영상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9회 말 2아웃에 2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죠. 이게 여당의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다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악조건이에요. 뭐 대통령 지지도도 낮고 지금 정권 심판론이 이 선거의 프레임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전략이 뭘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9회 말 투아웃에 원하는 공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휘둘러야 됩니다. 네. 그 휘두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홈런이 나옵니까? 아니면 헛스윙으로 바로 삼진이 되거나 아니면 투삽 땅볼이 되거나 확률적으로 한번 보자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는 인식에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휘두르겠다라는 말에서 이미 본인은 직감하고 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9회 말 투아웃에 홈런을 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년 동안 우리가 수백 게임의 프로야구를 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쯤 볼까요? 9회 말 투아웃에 승부를 완전 뒤집는 것. 그럼 이제 승부를 뒤집는데 두 가지일 거 아닙니까? 2대1이나 뭐 4대3이나 한 점 차의 박빙 승부 상황에서 네.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라운드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이루어진 이 게임에서 몇 대 몇의 상황이냐. 저는 한 15대 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대 0. 예. 그 콜드 게임을 이미 끝이 난 것인데 여기에 9회 말 투아웃에 한동훈 장관이 뛰어들어서 후회 없이 휘두르겠다. 제일 잘해봐야 4점짜리 말로 홈런이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의 잔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깔아놓은 바탕은 실력도 없죠. 국민도 외면했죠. 그리고 엄청난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메시아가 등장해서 홈런을 칠 테니까 기대해봐라.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말 장난 같은 말장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국민의힘 당대표격인 뭐 비대위원장까지 합하면 6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윤심을 알고 있는 끝판왕이 왔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바람과 뜻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좀 바꾸고 좀 새롭게 만들어라 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일 텐데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비대위원장만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여당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또 그런 여당에 깊숙이 개입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 위반 문제까지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실정법 위반까지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저는 매우 위험한 수위라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직행에 대해서는 이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정치 사망 상태라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아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 수준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민주당의 이런 태도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이 부분은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야구에 좀 비유를 해서 제가 똑같이 비유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선발 투수 역할을 쭉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9회 말까지 큰 스코어로 이제 패전 투수가 될 직전에 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와가지고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 한번 쳐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무모한 도전이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야구 선수도 아니에요. 원래는 농구 선수 출신이 와가지고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을 마구잡이로 던지면서 뭐 빈볼도 나오고 고의사고도 나오고 볼도 빠지고 이랬던 건데 저는 좀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나라의 미래나 장래를 걱정한다면 특히 법조인 출신이 이런 식으로 헌법을 무시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심판이라든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은 전 대한민국이 매우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 장관직에서 사실 장관 사임을 먼저 하고 뭐 비대위원장을 받겠습니다 말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장관직에서 계속 그 다니면서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본인이 정치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조인들은 굉장히 아니 이게 지금 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이게 좀 다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도 판사 출신이 바로 총선에 직행해도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판사가 그동안 해왔던 공적인 신뢰와 권위를 행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이 다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동훈 장관은 어제도 청사에서 이임식을 하면서 떠나면서도 비대위원장 질문을 받고 있는데 남아있는 법무부 동료들은 뭐가 됩니까? 그분들이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미숙하고 매우 편향적인 태도를 통해 가지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도 오해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본인도 성공하지 못하는 문법이지만은 남아있는 동료 공직자 내지는 대한민국의 이 법무행정의 신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꾸짖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그 한동훈 장관의 최근 행태를 보면서 이제 장관이 네. 아니군요. 사실 어제 국민들한테 깊숙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저께 국회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전에 첫 번째 질문에서 거짓말했거든요. 모른다. 언론 보도가 없어서 모른다. 언론 보도 이미 그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비아냥대는 얼굴로 기자들에게 이걸 민주당에서 저한테 물어보라고 시킨다면서요. 하면서 전혀 질문과 상관없는 민주당은 일단 제1야당을 조롱한 다음에 사실 그 독립적인 저널리즘 정신으로 물어본 기자들일 텐데 민주당이 시키니까 질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자들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항의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뭐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기자들이 SNS에 뭐 이런 자가 다 있나. 기자의 질문을 야당이 시켜서 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법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후임 장관 임명도 없이 직행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자분들도 지금 정치를 하려면 6개월 동안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내부 윤리강령이나 사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준석 YTN 앵커가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 간 것도 YTN 내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조금 거치게 표현하면 국민의힘 뿌락지였구나. 법무부에 파견돼.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국무위원은 가장 중요한 정책 중립 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냥 법무부에서 정책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를 비호하는 역할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 역할만 하다가 바로 간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한테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죠.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최근에 한동훈 행태를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대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사례가 3번 있는데 사람으로는 두 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이 두 사람의 비대위원회가 성공한 걸 잘 봐야 돼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이 가진 약점을 장점으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정책으로 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을 영입해서 경제민주화를 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한강 운하 이런 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중앙대 교수를 영입했고 이준석을 영입한 이래서
복지 이런 걸 이제 도입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보다는 정책을 바꾸어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한나라당을 이름도 바꾸고 뭐 나중에 다 바꿨지만 새누리당 뭐 색깔도 다 바꿨지만 그런 방식의 이제 비대위를 해서 성공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당이 가장 욕먹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비호감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친문이라고 불리거나 민주당의 기득권이라고 불렸던 이해찬 대표와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 그 다음에 이제 강기정 수석 이런 사람을 공천을 잘라서 이제 사람으로 자르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건 이제 언론이 요구하는 걸 적자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건데,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김종인 방식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쳐내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요 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박근혜 사례를 든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 이걸 다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엉망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 장관을 했던 사람이 과연 정책적 혁신을 준비해 왔겠는가? 이 점이 또 뭐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뭐 좀 반항적이고 시니컬한 그 어떤 사춘기 소년과 같은 멘트를 통해서 언론에서는 상당히 막 그 말을 잘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식의 어떤 기술과 재치로 일단은 주목을 끌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남은 3달 동안 혁신을 잘할지, 국민들 즉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혁신을 할 건지, 이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서 지금 이제 프레임을 이미 잡고 있더라고요. 네. 운동권 세대를 상징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70년대 서울법대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 출신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일단 빠졌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오늘 아침부터 보도되는 내용들은 이제 본격적인 총선 경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있다. 네. 아마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띄우기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80년대 저희들이 살아갈 때 땡전 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9시 KBS MBC 뉴스 딱 틀면 바로 땡 하고 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순자 여사는 하루 종일 그렇게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유월항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권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인데, 저 언론을 장악하고 기획해서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호도하고 말의 성찬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속을 것이냐. 한동훈 장관이 어저께 보여줬던 것은 말밖에 없어요. 뭐 9회 말 투아웃이다, 또는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나침반으로 삼겠다. 저분이 국민과 생각과 상식을 나침반으로 삼아서 살아왔던 분입니까? 실제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나라가 처한 지금 위기가 무엇인지, 국힘이 정치에서, 경제에서, 민생에서, 외교에서, 국방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나라 정말 기틀을 새로 잡는 저 구국의 결단으로 여기 왔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과 뭔가 혁신과 계획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말장난하고 있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언론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땡전 뉴스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개돼지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판의 기운이 점점점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계한 대표님 말씀도 지금 말만 가지고, 번지르르한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고, 김지수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금 어제까지 행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이 그 전에는 검사였었고요. 근데 정치 구단도 지금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 시기에 과연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구도 인물 뭐 이슈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구도가 강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정권 심판. 여심 그 총선 표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표를 행사하겠다라는 게 거의 4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표심을 행사하겠다는 사람들도 43%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견제구를 던지겠다, 이 여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나가겠다라는 것도 45%, 이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굉장히 박빙입니다. 지금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에서 그러면 우리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실력을 드러내는 첫 번째 단추가 아마 비대위 구성이 될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까지 비대위라는 것이 좀 지금 정치권에서 볼 수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의 반정치적 성향 또는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분들을 이제 영입해서 새로운 이제 면모로 보여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도 그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도 그랬고 지금도 뭐 이번에 이제 혁신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성격을 띠려고 했는데 주목되는 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었지 나머지 영입됐던 여성 세 분이라든 이런 분들이 거의 눈에 안 띄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도 한동훈 자체의 스타성을 최대한 키울 거고 물론 이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좀 영입하겠지만 그분들이 할 역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선거에서 구도, 인물, 이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선거에서 저는 적극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냥 총선이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보면 비슷한 이야기지만 구도라고 하는 어느 당의 출신이냐라는 것보다는 그 전체의 민심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민심 1번이고 그 다음은 후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이고 이슈라고 하는 그 선거의 그 지역의 뭐 쟁점 이런 것보다는 선거 캠페인, 선거 전략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크게 총선은 민심, 인물, 선거 캠페인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민심입니다.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정말 쓴소리를 할 거냐. 소위 말하는 완전히 당정 일체의 그냥 1인 지배의 이 당정 관계를 지금까지 그 과정을 다 깨고 검사공천과 윤석열의 인맥으로 공천할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됐던 현 정부가 실정, 잘못했던 걸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예를 들면 뭐 이태원 참사와 그다음 오송 이런 일체건, 잼버리 실패 이런 모든 부분을 성찰적으로 반성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못할 거란 이야기도 있고 할 거란 이야기는 한데 그냥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눈 딱 감고 해야 됩니다. 즉 노태우가 6.29 선언하듯이 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조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죠. 전망이 엇갈리죠.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의 실정, 특히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경력 조작, 논문 조작,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부동산 투기, 도로 조작, 최근에 명품 뇌물 수수 문제, 공공지구 비리에서는 김건희 오빠가 아예 사무실 이주하고 이계한 고무집행방해 18억이나 되는 우리 국민 세금을 영원으로 만드는 사술까지 벌였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동훈 장관은 단 한 번도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입만 열면 야당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 사건도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흔히 말하는 깐족깐족하면서 계속 음해하고 조롱하던 자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 그리고 그 일가의 온갖 비리 아니 뭐 예를 들면 잔고 조작에서 350억이나 되는 잔고를 조작하고 그 잔고 조작의 주범이 김건희와 코바나 컨텐츠 감사 김혜성이었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인기를 얻기 위한 신용은 일부는 할 거라고 저는 보지만 윤석열, 이번에 한동훈을 보낸 사람 누굴까요? 비대에. 그건 절대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씨가 보냈다고 보거든요. 두 분이. 왜? 특검을 꼭 막아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김건희가 비리를 비호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어저께 국회에서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김건희 집사로 전락했고 윤석열, 김건희 비리의 비호위원장이라고 제가 비판했는데요. 저는 절대 그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뻥끗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비대위가 구성돼야 되는데 그 방향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포기하고 가는 거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시켜서 질문한다라는 황당한 조롱을 했고요. 두 번째, 명품 뇌물수수에 대해서 최소한 옛날에는 여당에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나 중진이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게 보여줬은 건 사실일 거다라는 이 정도라도 우회적으로라도 지적을 하죠. 근데 그 소리소리에 공작 아닙니까? 몰카 공작 아닙니까? 이렇게 본인이 법무장관인데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건인데 또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건데 그것을 잠입 취재, 탐정 취재한 소리소리 팀을 범죄자로 몰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김건희, 윤석열 일가의 비리는 신성 불가침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뜻을 못 거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밑자락을 까는 게 민주당을 악마화시키고요. 음.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검찰권을 동원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이게 이제 밑자락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펀더멘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하면 지금 이 국면과 상황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절대 불가라고 보고요. 그 판을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일관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죠.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려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상황이 돌아가는 이치나 원리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본인이 집권 세력인데 불구하고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오늘 또 윤재욱 원내대표가 나와서 미래를 위해서 개혁과 혁신과 통합을 한다고 또 말장난을 해요. 그분들이 해왔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평가 없이 한동훈으로 바꿔 끼운다고 이것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면서 또 언론은 받아주겠죠. 이걸로 국민들이 쏟고 있다고 하더라도 총선에서 실제로 평가하고 심판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저는 이제 펼쳐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지금 정치 혐오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께서 꼭 투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심은 늘 정말 집단지성이 반영돼서 대한민국을 그래도 미래로 이끌어왔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지만은 저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행태와 인식도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워서 어떤 신뢰 자본을 가지고서 권력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 자유, 연대 이런 단어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오히려 거짓말까지도 뻔뻔하고 위선적이고 잘못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국민 앞에 잘못한 거를 그냥 정당화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저는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신뢰 자산들이 다 무너진 상태다. 전 이렇게 보고 그 결과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뭐 민주당이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18% 차이로 이기거든요. 근데 저는 또 걱정은 민주당이 또 그걸 가지고 또 괜히 이제 가만히 숨만 쉬면 이긴다라고 하면서 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럼 한동훈 장관이 어떤 비대위원들을 데려올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극우 보수 이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그래도 이미지의 변화라는 쇼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그게 누구냐? 중도 성향을 띤 기회주의 어용들을 갖다가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당적을 막 옮겨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권력 해바라기들이 있거든요. 여기 떠오르는 사람들이 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정훈 의원 같은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국민의힘에도 많은 분들이 그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행동했던 분들 많아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비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기회주의라는 공격 받은 분들이 있는데 전 이분들이 또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중도의 이미지만을 차출하는 그런 전략을 쓸 그러니까 것이다. 그분들을 또 소모적으로 이용해서 권력을 또 찬탈하기 위한 전 이런 하나의 잔머리를 전 쓴다고 보고요. 지금 그래서 구도를 잡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86 때리기. 저는 민주당에는 86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구도를 그렇게 잡아갈 건데 저는 86 때리기도 이미 좀 지나간 이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인구 제한과 기후 위기와 대한민국의 경제 붕괴 상황 속에서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86 때리기로 또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돌아간다? 전 국민들께서 별로 반응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미 민주당도 불신을 받는 지점이 이 86에 대한 기득권 문제인데 그건 민주당 스스로가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 국민의 뭐 구도를 잡아가지고 이걸 총선을 이기겠다? 전 좀 해묵은 이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어떻게 한동훈 보세요? 비대위원장의 1승 또는 1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첫 단추가 삐끗했어요. 아까 말하듯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몇 가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이야기할 때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라고 하는 민심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 확인되어 있거든요. 특검에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갑자기 이걸 뭐 독소조항, 악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정말 국민이 원하는 민심을 제대로 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를 삐끗했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뭐
그 보수를 선도하는 그 내것이 미디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를 아크로비스타에 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한동훈이라면 그리고 이 상황을 정말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였다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숙고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보수 매체에서도 띄워놓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못 갖추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싹수가 노랗구나. 정말 출발부터 이게 제대로 못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되면 1월 달에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예를 들면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청문회 최소한의 인사검증에서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법적인 문제조차도 검토하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 포럼 잡을 때는 법무부로 인사검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놓고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자료 모아서 넘기는 게 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바로 인사청문회 이 기간에 넘어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쌍특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련이 남아 있는데 이런 시련의 통과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듭니다. 특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한동훈 장관이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 수사팀장 밑에서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럼 당시에 특검법 12조에 보면은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게 해놨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 검찰의 수사를 안 했고 권력층을 수사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검이라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 검사의 사건과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그걸 만약에 악법이라고 지금의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면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박근혜 최순실 그 특검도 악검이에요, 악검. 악한 특검. 그럼 악검팀에서 활동했던 분이 이제 와가지고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못 받아들이고 악법이다?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 그 특검도 야당이 추천하게 돼 있었어요. 똑같이 돼 있습니다, 법안이. 그때도 맞습니다. 소수야당인 국민의당이 이를 주도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정의당을 집어서 왜 정의당이 주도하냐 악법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행을 분석해 보면요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절대 잘났어요. 하나도 오류가 없어요. 이런 태도로는 국민들 절대 설득 못 시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의 비판적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저도 놀랐는데 한동훈 장관 선호도가 22%밖에 안 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국민적 평가가 상당히 끝난 것이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장 넘어야 될 산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왜 차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권 심판 구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걸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두 개를 넘어야 돼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보통 비대위가 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개혁안을 내는데 뭐 특별감찰관을 둬야 된다. 아니면 제2부속실을 둬야 된다. 또 뭐 위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의 비서실들이 뭐 사퇴하라.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김건희 리스크, 이 한동훈 장관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래 권력을 이미 지금 1년 반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미래 권력으로 언급되던 사람이 급부상하는 걸 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윤석열하고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두고 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좀 살펴볼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두 가지는 최소 조건이냐, 적정 조건이냐, 아니면 그렇게만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이나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 조건이라고 보죠.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의 범죄 사실을 묵인하고 가서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 그냥 수사하고 또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있으면 확인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죠. 최소 조건이 되는 거고요. 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려면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국민들의 눈에는 그냥 검사 출신의 검사 출신. 좀 이따가 총선 가면 또 검사 출신 대거 공천하면 자 대통령 그리고 지금 당대표 그리고 정부 요직 거기다가 이제 총선 출마자들을 다 검사로 냈을 때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비등할 것이고 그러면 그 인적 쇄신을 검사 아닌 다른 사람으로 국민이 원하는 이제 인적 쇄신을 해야 될 때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최소한의 조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판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의 조건도 갖출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지만 이 비대위가 총선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지금 전혀 잘못 읽고 있는데 지금 뭐 개혁신당을 추진하는 신은기 변호사도 있고 이준석 신당도 이런 분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보수는 엄청난 붕괴 위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이지 언론이 표현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혁신 경쟁한다? 그건 엉터리 같은 이야기고요. 구조 자체가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큰 집을 짓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럼 비상대책위원회가 뭡니까? 당이 비상 상황이고 거의 이제 멸절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좀 구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면은 비상을 만들고 또 그 비상을 초비상으로 만들 귀책 당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초비상 귀책위원회다라고 이름을 져드렸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사실 이걸 뭐 가불기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도 지금 답이 보이지 않는 거의 뭐 샌드위치 신세가 된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차별화라든지 뭔가 그들을 극복하는 모습도 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고요. 동시에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구윤핵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이죠. 이분들을 또 뽑아내는 것도 하나의 지금 부여된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고 또 100석 이상의 개헌저지선을 갖고 오는 성과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숙제로 내주고 풀어와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도 이 불가능한 숙제라는 걸 이제 깨닫겠죠. 보고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아 이게 사실 모순덩어리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를 알 텐데 거기서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뭘 선택할 거라고 보냐면은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특수부 검사 오래 했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있으니까 항명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자기 사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는 검사 한동훈은 아닐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필요하다고 하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얼마든지 저는 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또 칼을 대는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이라고 확장하겠지만은 그들의 사이가 갈라지는 전 그런 일이 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늘 진단하는 것이 통제 불가능의 상황이다. 즉 국민의힘은 누구도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리더십의 붕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금만 좀 보태면요. 이제 비대위 체제가 가고 총선까지 가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밟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네. 그랬을 때 윤 대통령 부부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자, 출당을 지켜야 돼요. 탈당을 지켜야 돼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분위기로 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일은 없다고요. 제가 이 비대위 체제가 총선까지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당 내에서도 복잡한 구조가 있죠. 검사 출신들 임명하려고 공천 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반발할 건데 이미 영남에서 그런 이제 징조가 이미 발발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이 최소한의 조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 충돌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시나리오 같지만 바깥에서 보수 신당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2당 경쟁을 누구하고 할 거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파가 나와서 이들이 총선의 선명성 경쟁에서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혁신과 계획을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질타가 많은 상황에서 실제로 국힘이 여기의 대책점에서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당내 혼란 상황들이 워낙 구조화되어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제 신인기 변호사를 비롯한 신당 세력들이 주도할 것이냐 이거 지금 모른다고요. 지금 뭐 20석 30석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판이 다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엄청나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판 깨질 거 이미 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 비유로 쉽게 설명드리면요. 주방장이 음식을 내놨는데 너무 짜게 잘못 만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소금을 많이 넣었다거나 착각해서. 손님이 컴플레인 합니다. 이거 짜니까 새로 만들어 와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소금을 더 넣어가지고 더 짜게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그거 손님 먹다가 그 식당에 앉아 있겠습니까? 거의 소비자원에 신고해야 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도 정치를 모르는데 문제는 정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두 가지를 가지고 결합이 되다 보니까 최악의 지금 결과를 나고 있다. 이거 그럼 누가 정리합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푸는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사유화했으니까요. 근데 사유화한 사람이 손을 떼겠습니까? 이게 다 모순으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엉킨 실타래를 그럼 누가 풀 것이냐? 저는 뭐 희망이 없으니까 전 탈당을 제가 10월 말에 한 것이고요. 아마 총선에서 민심 100%로 저는 국민들께서 가장 현명하게 정리를 하실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금도 공학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다 정리될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들을 좀 용기 내어 해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김주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동안 성공했던 비대위를 보면 굉장한 정도의 비상대책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정책 인물을 끌어들인 면에서만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 그 당시 내놓았던 정책이나 그 정강에 대한 변화는 굉장히 중도 쪽으로 복지도 많이 받아들이고 실제로 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근데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교한 대표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본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걸 아예 모르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신인규 위원장님께서도 농구 선수가 들어와서 야구하려고 배트 휘두르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국 곳곳에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바꿨죠. 흔히들 말하는 빨갱이 사냥을 주도했던 정당이 당색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맞아요. 그 다음에 정말 시장이라든지 길거리에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현수막을 걸어놓는데 제가 더 반가울 정도였어요. 아, 드디어 박근혜, 김종인이 아무리라도 보수여도 이 양극화 민생고의 시대에 돈이 아래로 서민들의 가게에서 양극화를 극복하려고 하는구나. 안 소장님 박근혜 탄핵 때 매번 광화문에 계셨잖아요. 매일매일. 예, 그랬는데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를 안 하고 돈을 재벌한테 계속 몰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탄핵까지 나서게 된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기가 막힌 게 국민의힘의 모든 이기는 당대표를 갈아치우고 또 비대위원장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갈아치우고 이걸 주도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인데 마지막 비대위원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아바타 하나 집사를 또 내세운다.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달갑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반대가 상당히 많았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했냐? 역시 이번에도 윤석열, 김건희가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조치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신용으로 제2부속실 정도를 뭐 김건희 여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요거 정도는 받아주십시오. 마음대로 다니시되 형식적으로만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질은 하나 못 바꿉니다.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본인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또 출세를 시켜줬고 분명히 미션을 특검을 막아라. 그다음에 김건희가 엄청난 비리를 비호해라 이런 걸 했고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해라. 너 잘 알잖아. 그동안 잘했잖아. 이런 미션을 갔는데 어떻게 혁신이 되겠습니까? 신용은 할 거다. 저도. 그러나 근본적인 전혀 못 바꾼다. 이렇게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찰 때는 이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도 불러다 조사하고 영장도 치고 이게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약속 대련이든 이런 걸 통해서 뭐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정치의 영역은 너무나도 참 신기한 게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통제하려고 할수록 더 썽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이 다른데 과거 검찰, 특수부 검찰의 방식을 지금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건 좀 어리석은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게 통할 수가 없는 방식이고 아니 영장을 쳐서 마음을 압수수색 해오겠습니까? 표를 사오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이 이 검찰의 때를 벗지 못하고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민의힘 당사로 달려가는 이 모순성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민주화가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용납할 수도 없고요.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영장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압수수색해온다. 이거 굉장히 그 방법밖에 로맨틱한 없어요. 제가 볼 말씀이시네요. 표현이 근데 법관이 발부하겠습니까? 제가 김주수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다음 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윤계 의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비대위원장 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윤계 인사들하고의 협력 여부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당한 정도로 만약에 나가서 뭐 창당을 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을 몇 프로든 가져간다라고 지금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남아달라. 과연 그렇게 할까요? 만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을 가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최고의 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바타를 받아들여서 이제 하지 중에 하지 책을 선택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악수를 둬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악수라는 게 바둑의 특징에서는 한 번 두면 수순에 따라서 일정까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사석으로 버리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초반에 이 부분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장국 때 악수를 둬버려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를 보면 완전히 이제 폭망하게 생겼거든요. 이 폭망하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든가 어쨌든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당에서 총선에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분당을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반사이익을 상대당한테 주는 일체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세 번째로는 중도 확장이거든요. 이 중도 확장을 좋은 말로 혁신이라고 그래요. 혁신을 통해서 이쪽에 찍을지 저쪽에 찍을지 모를 사람들의 마음을 어쨌든 가져와야 선거는 이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에서 첫째, 분당의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건 점점 굳어가고 있고, 한동훈을 임명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승민이나 이준석과의 어떤 다시 한번 재통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5%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반사이익을 안 줘야 되는데 이 반사이익을 안 줘야 되는 영역은 한동훈이 좀 관리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메시지 관리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이런 부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지만, 그냥 아까 말씀드린 뭔가 시니컬하고 투덜투덜대는 이 사춘기 이 반항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약간 신박하거든요. 이런 요소는 약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쌤잼이라 보면, 마지막 중도를 확장해서 가져와야 될 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책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반성 사과하고 그걸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과연 이제 말하자면 이거는 그동안의 보스 관계에 배신을 때려야 되거든. 배반의 장미, 이 시간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윤석열을 정말 좀 아까 정기환 대표 이야기하듯이 탈당해라까지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의문입니다. 제가 좀 못하면 이제 김기현 전 대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김기현 전 대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제 울산에서 공천 받으면 그러면 한동훈하고 손잡습니까? 본인은 무소속이라도 출마해서 무조건 국회의원 배지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는 어떤 생각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떨까요? 좀 더 나가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게요,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지만 폭망의 악수도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누구를 끌어모아서 현실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일단 정당 정치는 칼싸움이 아니고 패싸움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거든요. 패싸움을 하려면 패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지금 한동훈하고 손을 잡고 하겠냐? 한 분은 봤습니다. 요즘 약간 이상하시던데 그분은 하태경 의원이에요. 네. 이분은 나와서 여러 군데 총질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을 잡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다 떨어져나가는 상황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지켜보겠죠. 지지율이 높아지고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여전히 한동훈을 쳐다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재적, 잠룡 주자들이 한동훈과 손을 잡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이 저는 했던 사자성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를 규정한 거니까 제가 인용하면 양두구육이라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동료들이 붙여준 게 토사구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양두구육과 토사구팽이 있었는데, 양두구육이라는 것을 또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중도 어용 그 기회주의들 갖다가 당을 포장할 것이다. 이거는 또 한 번의 당의 본질을 속여가지고 또 한 번 국민들한테 표를 얻어보겠다라는 굉장히 기망적인 정치 사기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토사구팽인데, 토사구팽이 사냥개가 막 사냥하고 나니까 나중에 삶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삶아먹힌 사람들, 그 한동훈 장관은 어제 이임식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료 시민들 한번 볼까요? 이준석 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 그다음 나경원 대표, 홍준표 시장, 김기현 대표 이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생명들이. 그러니까 토사구팽으로 다 삶아서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먹을 때는 배가 불렀죠. 근데 먹고 나서 사냥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편이 없어요. 그럼 지지세가 없는데 어디서 표를 갖고 옵니까? 뭐 수입합니까? 엑스포 가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고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원희룡 장관 남았는데 이분도 이제 차기 대권을 놓고 또 경쟁 관계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양두구육과 토사구팽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한동훈 장관은 이순신에다가 비유를 하시던데요. 저는 진짜 이순신, 세종대왕 이분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시해야 될 위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 하셨죠.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을 했는데 살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죽는 거고요. 죽으려고 해야 국민들이 살려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이순신이라는 말을 써야지 뭐 말만 멋있어 보이면 번지르르하게 이미지 정치 됩니까? 한동훈 장관도 뭐 말도 하루는 많이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은 참여하고 말을 많이 했네요.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말로 하는 건데 좀 책임 있게 하시고 사즉생 생즉사를 좀 책상 위에 써놓기를 좀 당부합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비유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게요. 이거 귀에 쏙쏙 박히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단하시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생각을 쫙 해보니까 배부르시겠다 이런 생각이 과식하셨죠? 예 과식. 드네요. 한 장만을 제가 비유를 하면요. MB 정부 때 아주 젊은 정치인이 총리 지명이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총리 이제 그 인사청문회 준비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그 영국에 있는 블레어 총리 흉내 낸다고 요렇게 하고 갔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한 2주 만에 잘렸거든요. 폼 잡을 때가 아니라고요. 야, 이거 어떤 이미지를 내가 만드는 것이 나의 정치에 도움돼. 이렇게 지금 생각할 게 없고요. 한동훈 장관이 진짜 진심이 좀 느껴집니까? 정치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사람이 진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만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진심, 결기, 의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이런 거 느껴집니까? 안경 두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책을 들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신발을 들고 어떤 자켓을 입고 가겠다는 이것이 본인을 국민들에게 이미지화하는데 100 중에 1 정도는 되면 되지만 100의 90 이상은 정치인들은 국가를, 민족을, 그리고 국민을, 정치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냐고요. 그런데 왜 다들 한동훈이 하면 이제 수도권 이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착각과 환상 속에서 빨려들고 있느냐. 저는 정말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정기환 대표님께서 그 잠룡들과의 협력 여부가 어떤 리트머스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 내쳐진 사람들, 토사구팽된 사람들 쫙 떠오르지만 그 자리, 그 빈자리들 다 뭘로 이제 대체할 거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핵관, 뭐 용핵관, 요새는 또 용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산에 대해서. 그 영남 중진 물갈이를 잘 해내면 사실은 어떠한 반전 포인트가 돼서 역대 선거에서 보면 검증되게 승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영남 중진권 물갈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 출신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상수다라는 예상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그 앞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가 과연 이제 한동훈이 턴을 할 거냐 아직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치 현재의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똑똑한 서울대 출신 스마트라고 하니까 본다면 이건 다 전환해 완전 태세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상되어 왔던 용산 출신 뭐 비서실 위주의 그리고 또 검사 출신 자기들의 인맥에 의해서 알게 된 이런 사람들을 까는 순간 선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부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치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링에 올라가서 한 대 쳐맞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1월 달에 만약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을 안 따르면 1월 중순 정도의 여론조사에서
최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 대 쳐 맞을 거다. 예, 그때 한 대 딱 지어 맞는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날 건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바꿔야 한다.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그나마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한쪽이 완전히 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정치라는 건 서로 파트너가 있으니까 이 파트너 관계에서 보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본인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한다면 지금까지 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용기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지. 그냥 꼼수로 기술적으로 한동훈이라는 뭔가에 뭐 이렇게 떠오르는 뭐 이런 라이징 스타를 이용해서 해결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호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비유가 한 대 쳐맞기 전에는 그 좀 굉장히 그럴싸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한 대 쳐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 출입 기자들이나 법조 출입 기자들은 사실 한동훈 찬양성 기사나 질문에 익숙했죠. 근데 당장 이 정치 기자들은 보니까 돌직구를 막 물어보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희들이 야당 의원들이랑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몇 가지 물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소영 의원이 물으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동안 야당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그렇게 부스럭거리는 돈술까지 들렸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20명도 범죄자입니다. 뭐 그건가 망언을 그렇게 일삼던 이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물어보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런 태도였는데 기자들이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지금 특검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국정조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명품 뇌물수수 계속 물어볼 겁니다. 기자들이.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영하 20도 체감온도에 지금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들도 농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다 갔다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법들 어떻게 물을 겁니다. 근데 하나도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자들한테 이것도 물어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보험을 짓밟고 군부 쿠데타 세력들이 서울의 보험을 짓밟고 국민의 보험이 아니라 군부의 보험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이 국민의 보험인데 지금 검사 독재의 보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야당 돈봉투 사건에서 얼마나 여기 계신 의원들이 범죄자라는 이야기했잖아요. 자,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 할 때 저는 한동훈 당시 중앙지검 3차장 등한테 분명히 돈봉투 나눠줬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등과 함께. 저는 기자들한테 그것도 물어봐라 그랬어요. 민주당은 누가 기부한 사건을 선거 때 나눠 가진 건데 그것도 부적절했으니까 비판받아 마땅한데 이 검사 돈봉투는 특활비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혈세로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한 거거든요. 한동훈 받았냐 안 받았냐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답 안 하대요. 기자분들이 그것도 물어볼 겁니다. 이제 벌써 기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진걸 씨가 한 거 봤다. 우리가 물어보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당시 윤석열이 채찍꾼들한테 윤석열이 돈봉투를 열어줬을 거라는 의혹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한 대, 두 대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물어볼 것들을 이제 아까 김두수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한 대씩, 두 대씩 돌직구를 때리는 거죠.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임식에서 네. 백브리핑 하면서 뭐 공공선 얘기하고 약자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공공선을 이야기하려면 그 너무 좋은 단어죠. 저도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권력 사유화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양평 논란이나 박정훈 대령 수사회합에 대해서는 직을 걸고 수사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권한이 있을 때. 근데 그때 침묵했죠. 그리고 서민을 생각하고 약자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눈치를 본다면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죠. 그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나왔을 때 직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입만 살고 행동은 옮기지 않고 이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한동훈 장관을 심판해달라. 그 이상의 것을 좀 더 내비치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께 충분히 더 대한 세력으로 이렇게 건강한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인기를 가지고서 정치를 하겠다 이러는데 인기는 거품 같은 거거든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럼 정치에서 뭐가 중요하냐?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세력. 그 세력이 건강하게 많으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당내에서도 한동훈 장관 인기를 갖고 왔습니다. 처음에 카메라가 몰리지만 결국 당내에서도 장제원 의원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버스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갈이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인기를 기반해서 몇몇의 그 소위 말하는 물갈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물갈이에서 핵심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이 들어와서 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3급수의 수질에 대해서
2급수 내지는 1급수로 가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오히려 더 권력을 맹종하고 추종하고 권력 해바라기들을 갖다 꽂으면요. 이거 5급수 내지는 폐수로 물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 물 못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갈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리가 아니라 물이다. 근데 그 물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답을 내야 되는데 저는 별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요. 제가 네. 이제 대구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출마자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인정할 만한 쓸만한 인재가 들어오느냐 이 구조가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사 출신들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나와서 하겠다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민심을 어느 정도 얻을 것이냐 매우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허니문 효과 또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1월달 못 넘깁니다. 못 넘기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의 선택, 한동훈의 일성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폭풍전야처럼 야 이거 큰일 생기는데 그런데 다들 말 안 합니다. 혹시 저처럼 말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정기환 대표님 말씀 듣고 하나만 제가 재밌는 비유가 떠올라서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 하면서 네. 정치를 할 듯 말 듯한 태세만 보였잖아요. 이거 국민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비유하자면 이거 약간 연애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매우 달달하죠, 연애. 근데 지금 정치권의 비대위원장 오는 순간부터 이거 완전히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한 10년 차 부부 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현실이다. 매우 싸울 것이고 극복하기 어렵고 때로는 이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연애와 결혼이 너무 다를 거라고 저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에 한동훈 사모님께서 장관이 아마 놓여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네, 결혼이 달달한지 연애가 달달한지 말씀을 예, 밝혀주셨으면 저도 비유를 좋겠네요. 조금 하자면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데 비유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요. 예. 사람들을 처음에 미사여구 호감도 있게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탁 이렇게 보면 와 이 사람하고 뭘 좀 하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서너 번 보면서 상황은 똑같은데 말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데 따지고 들면 또 반박은 너무너무 잘해요. 비즈니스 할 때요.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말이 번지리한 사람입니다. 뭐 저도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 예.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란 말 쓰고 공공선, 약자와의 어떤 뭐 동행 이 이야기를 쓰는 거는 정치 이념적으로 보면 공화주의적 사고고 공화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공화주의라는 건 서로 견제와 군행이고 그런 중에서 시민적 득성을 통해서 나라의 기본적인 것을 유지한다는 거고 이 시민적 득성의 힘, 그러니까 동료 시민이라고 했을 때 정치적 어떤 대립보다는 그 대화 타협이나 통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화주의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특징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한동훈이 지금까지 정치는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양당의 아주 막 사생결단의 대결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것에 다른 모양으로 본인은 이제 등장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나 이런 거는 이 이전에는 포퓰리스트적 언행을 썼고 뭔가의 대결의 한편에 서서 정말 뭐 이렇게 핵칼 같은 아주 날카로운 핵칼 같이 푹푹푹 찔러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갑자기 묵직한 도끼 같은 이야기를 쓰는 형식으로 등장했는데 이것이 저는 충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잠깐의 이미지, 그러니까 화장술일 같은 거 같은데 이것이 과연 말만 번지른 뭐 아까 정계환 대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앞뒤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또 다른 그런 측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주 위기에 처하면 다시 핵칼이 나오지 도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풍문으로 듣기에 한동훈 장관이 뭐 술을 못 마시고 그리고 책을 평소에 많이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김주수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본인은 책으로 이제 정치를 이것이 이제 공화정의 장점이고 이렇게 해서 습득을 했으나 현실로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은 회칼을 휘두르는 검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밖에는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문재인 정부를 밟고 문재인 정권을 짓밟고 이재명을 범죄화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엉망진창인 좌파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낡은 논리를 가지고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진짜 총선에 이길 수가 있으면
정말 우리 민도, 민심, 국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면 모르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비판하고 말고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좀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수준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그럼 잘못되어 있느냐? 이재명이 진짜 범죄자 맞느냐? 송영길이가 저렇게 감옥에 쳐들어가야 될 만큼 중범죄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도로교통 무단횡단할 수 있죠. 음주운전하고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범죄지만 다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지사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악마화시켜 놓고 그 기반 위에서 내가 좋은 말로 정치를 하겠다.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러면 국민들이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처럼 그래도 양심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주는 것이 보수에게 또는 집권 세력에게 윤 대통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을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도 얘기를 해보면 피의자 대 검사 구도를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들 예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는 약간 놀라고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가라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할 것이다, 정치 등판할 것이다, 총선 나갈 것이다 라는 것도 설마 현직 장관이 했는데 설마가 사실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원래는 정권 심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대 국민의 구도로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권 심판론인 건데 그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이 시사하는 점은 뭐냐?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국힘의 시나리오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그 피의자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검사 출신이 척결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야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장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만나야죠. 만나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근데 저는 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구도의 변화를 지금 국민의힘이 모색을 하는 건데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석열, 한동훈 뭐 약간 분리가 된 것 같지만은 본질을 보면은 윤동훈이라고 말이 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속마음 실수입니다. 나오셨네요. 말이 헛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아버지 이퀄- 아들 아니냐? 네, 윤석열 이퀄 한동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요. 두 분의 인연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들께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한 배를 탔고요. 그때 이제 수장은 박영수 전 특검이었죠. 이분 지금 구속돼 있는데요. 네. 그때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탁이 됩니다. 그때 3차장 검사, 쉽게 말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지검장 다음으로 힘이 센 자리를 한동훈 장관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간 데는 검찰총장, 그 대검찰청이죠. 거기서도 옛날 과거에 중수부장이라고 불리던 반부패 부장을 또 한동훈 장관한테 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이니까 우연이라고 치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장관 안 칩니다. 저는 처음에 아무리 한동훈 장관 아끼고 친하더라도 인사할 수는 있죠. 그럼 뭐 수원지검장이나 요 정도 주는 게 맞는데 감이 안 되는데 이런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버렸다죠. 그러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행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분리한다? 본인들은 그런 의도가 있겠지만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이 어떤 차별화 전략을 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전 분리가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한동훈과 이재명. 그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은 똑같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전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요. 이재명 대표도 사법에 대해서 물론 과잉수사 우리가 또 비판하지만은 너무 사법에 대해서도 정치화시킨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정치인들의 엄결성과 떳떳함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책임 정치를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이재명 구도로는 국민의힘이 만들고 싶은 것이지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프레임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고 한동훈 대 586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될 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선 586 의원들은 정말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해야 됩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겠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제대로 못하는데 책임이 있다.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최정인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 그다음 결국 검사 독재 정권 치하에서 국민이 고통받는 책임이 제일 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단 한 명도 지금 다선 586 중에 불출마 선언이나 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성찰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마 한동훈은 계속 586하고 이재명 악마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당이 대혁신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옛날 사이다처럼 또 정책으로 또 서민과 중산층들 위한 좋은 아젠다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 많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시원한 맛이 없어지고 정책도 별로 안 보이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동훈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그 대선 때 언론 보도 그 윤석열 비판 언론 보도했다고 관계자를 압수수색했거든요. 지금도 압수수색하고 있네요. 이재명 대표 참모 2명.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으로 검사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오죽하면 야 이재명 2년 수사했으면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글로. 이제 진짜 국민들께서 이것도 저는 당연히 야당 대표도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받겠지만 와 총선 앞두고도 또 연말에도 어제도 압수수색 오늘 또 압수수색 오늘 2명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평가가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안진걸 부장님은 검사 독재다, 뭐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한 피로감만 더 높일 거다. 그리고 신인규 위원장님께서는 검사 피의자 구도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윤석열, 한동훈 둘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김두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금방 아주 신박하게 윤동훈이라고 하는 바람에 아주 네. 그게 맹쾌해졌는데 네. 한 30년 전 영화 중에 초록 물고기라고 있어요. 그 한석규 영화에 씨 보면 나오는. 예, 그 영화에 보면 어쨌든 그 이 보스가 그 부하를 때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개 이야기를 합니다. 걔가 요만할 때부터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덩치가 이만해졌는데도 계속 맞고 큰 개는 자기 보스의 신발만 봐도 움츠러든다고. 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명계남과 문성근 씨 관계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이 과연 정말 모든 걸 다 끊고 당신 이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 상황에서 보면 한국 정치가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어쨌든 그 총체적인 어떤 정치 노선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정책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정책의 노선을 가지고 뭔가에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계속 조직 노선으로 혁신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물갈이를 하면 혁신인 것처럼 같지만 대한민국 민주화되고 한 30년 동안 끊임없는 물갈이 50번 이상이 물갈이 했지만 바뀐 건 없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가지고 즉 이 뭐 아까 예를 들어 586 뭐 3선 이상 중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드는 그 이야기는 조직 노선입니다. 네. 즉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과 가치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은 물러가고 이것을 바꿀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와 연령,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핵심은 세계관과 가치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다 마찬가지로 인적 쇄신을 마치 막 자해하는 이거를 쇄신처럼 국민들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들이 내세운 대한민국의 비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비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지 이 점을 유심히 봐야 될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저런 그냥 구조적인 태생적 한계만 생각해서 자만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쇄신을 가져와야만이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지라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반응을 하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정책, 미래 비전 다 좋지만 결국 사람을 바꿔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이 반응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늘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을 좀 뒷방으로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워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자 하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아까 586 같은 경우도 이제 상정화되어 있는 다선, 당연히 민주당은 새로운 혁신의 모델로 가면 이분들과 어떤 식으로든 내부의 권력 투쟁을 이번에 밀어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한 30년 해먹었으면 안 됐습니까? 80년대 운동하다가 저렇게 뭐 좋은 자리 갔으면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한테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번 총선이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이 이미 저는 끝난 정당으로 가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인데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겁이 나기 때문에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바꿀 새로운 세력들이 미래 권력을 놓고 격렬하게 투쟁을 할 것이고 그들이 내놓는 아젠다가 무엇인지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 전 대표가 또는 그 그룹들이 내놓는 아젠다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앞으로 미래에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차별화가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본다면 구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구도로 갈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내분 또는 권력 분화 과정으로서 뭔가 좀 새롭게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런 구도로서 이해하고 총선을 좀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검찰 부분은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만 수사가 지속되어 온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법조인의 시각으로 봐도 상당 부분 과도해 보이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과도한 것 갖고서 사실 탄핵 넣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검찰은요, 당연히 피의자 인권도 보장하면서 해야 되지만 또 수사도 공정하게 할 책임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까지 지거든요. 그럼 저는요, 과잉 수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이 편향성 문제입니다. 왜 국민의힘과 현직 정부,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왜 수사를 1도 하질 않죠? 전 이 편향성 문제는요, 과잉 수사로 좀 민주당은 집착해서 과잉 수사 문제를 하니까 이 잘 안 풀리는데 저는 오히려 과잉 수사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더라도 이 편향성 문제는요, 우리 헌법 7조에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한 편을 들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7조 2항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어긴 걸로 전 이원석 지금 총장은 직무유기 범죄 플러스 정치적 편향성을 이건 탄핵을 당해도 쌓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원석 총장도 과연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예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있다. 그렇다면 과잉 수사의 문제도 일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이 수사의 편향성 문제,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아까 전기한 대표님께서 오늘 토론 초반부터 계속 제기하고 계신 그 전제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파토가 났다, 파탄이 났다. 그래서 미래 권력의 싸움에 주목할 때이고 그것이 국민의힘 재건, 뭐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무너진다면 재건 또는 국민들이 총선에 선택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펴고 계신데요. 사실 지금 여야가 모두 다 분열 조짐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준석 신당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뭐 12월 말까지 말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각 당이 다 어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작용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것이 분열은 필패라는 전제, 이것이 맞느냐. 그 역대 선거들을 살펴보면 사실 2016년 총선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그 의원이 결별을 선언해서 그 당시에 뭐 문재인 대표가 찾아간다 어쩐다 했지만 그 당시에 2016년에 문재인 안철수 결별에도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8대 총선 때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할 정도로 친이계가 친명계를 공천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친박연대를 만들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세력이 더 커지는,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분열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라고 해서 어떤 보수 세력이 더 나중에 결과적으로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이낙연 신당이 생긴다라고 해서 민주당 세력이 더 줄어들지 않고 총선에서 오히려 각자 잘 되고 나중에 이합집산해서 더 큰 세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분열을 한다는 것은 결과로서는 분열이지만 분열의 전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 분열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신당을 하는 것이고 이낙연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혁신을 하기 위해서 분열하고 이렇게 신당을 만드느냐 성격이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요.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원심력이 작동한다면 어느 정도 끌려갈 것인가.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정당은 양당대 구도하에서 분열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총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고 관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60%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정당 지지율은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결국 이들은 더 좋은 정치를 할 세력에게 일단 표를 줄 가능성이 높고 누가 그 혁신 경쟁에서 더 아젠다를 선점하느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다만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정당에서 오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제3당이라는 것이 미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양당대 구대를 깨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 총선이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이 될 것이냐. 저는 보수 분열을 일관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보수의 문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기존과 다른 양태로 드러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것은 한동훈 체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큰 불을 지펴버렸습니다. 혁신 경쟁에서 튀어나와서 우리가 예를 들어 호남 기반으로 영남 기반으로 신당을 해보자, 친박 연자 이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로 지금까지 당대표 3명을 다 졸졸이 갈아엎고 자기 대선 주자들을 다 쫓아내고 토사구팽을 지킨 이 상황은 지금까지 봐왔던 신당 움직임과 흐름과 다른 양태로 저는 드러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의 제3당 신당 분열을 통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약간 종류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발전적인 분열도 있고 네. 퇴행적인 분열도 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신당을 아마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제가 보수에서는 10월 말에 탈당을 하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민심동행 창준이를 지금까지 이제 만들고 저는 이제 창당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정당명 중에 통합자가 들어간 정당치고 잘된 정당이 없어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통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원화의 시대 정신 속에서 뭔가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정당들이 서로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고 싶다. 이것을 저희는 스마트 폴리틱스 수요자 중심 정치라고 부르는데 이 수요자 중심성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선거제도도 양당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요. 다당제를 가겠다고 했던 많은 정치 세력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선의와 시작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분들이 못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좀 더 약했던 거겠죠. 실리에 따라서 또 통합이 되면서 계속 소위 말하는 이 중도의 표심은 없는 게 아니라 담아낼 그릇을 못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정의당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당명도 가장 오래 썼고요.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정의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해산 위기까지 간 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낡았고요. 그 두 번째는 너무 흐릿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는 오해 속에서 그걸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심동행은 이제 보수 쪽에서 나와서 시작을 하는데 가장 새로운 것을 갖고 나올 거고요. 가장 선명하게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인들끼리의 공학 때문에 뭔가 통합당들이 자꾸 나왔는데 그걸 거부하거든요. 그렇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는 다원화의 시대 정신 속에서 국민들이 언젠간 발견이 되면 좀 표를 줄 것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반공 논리거든요. 네. 지금은 다원화의 시대 정신 속에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예, 전 이렇게 좀 어법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 애청자도 그렇고 신인규 변호사님 아주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님, 이현주 전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님들이 모이면 와 중도 보수나 개혁 보수는 상당한 파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신 변호사님도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것은 분열이라기보다는 건설적 분화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님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건설적 분화가 아니라 저분이 왜 저러지? 이건 너무 생뚱맞는데? 왜 그러지? 김한기라고 대통령했나? 심지어 이런 질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인규, 이현주 이분들이 추진하는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세력은 보수도 아닐 뿐만 아니라 개혁도 아니고 완전히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다. 그래서 도저히 국민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정당법 위반하고 당내 민주적 절차 위반하고 윤석열 권력에 개입해서 불법적으로 쫓아냈잖아요. 이분들 사실상 쫓아낸 거거든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고발해갖고 지금 수사 당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안 하죠. 이번에 김기현 대표한테 불출마 강요했잖아요. 그건 선거법 정당법 다 위반일 것 같거든요. 요것도 사실 이제 제가 다음 주 중에 고발할 예정인데 그건 별개로 어쨌든 보수 윤석열 치하에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고 뛰쳐나오는 분들은 정말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고 발전적 분하다. 이낙연 전 대표님에는 전혀 그런 명분이나 그 좋은 취지를 읽을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인규 대표 이야기에서 통합자 들어간 정당이 다 실패했다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빼저리게 반성합니다. 제가
12년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었고요. 당시 그 사례, 즉 지금 역사가 두 번 반복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소극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칼 마크스가 했는데 2012년을 보면 지금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일치해요. 당시에도 뭐냐면 2011년 10월 26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박은순 변호사가 단일화를 통해서 이깁니다. 나경원 의원을. 그리고 나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선거의 부정까지 이루어지면서 홍준표 대표가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니까 홍준표 대표까지 사퇴해서 결국은 박근혜 비대위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10월 달 여기 강서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그와 똑 마찬가지로 지금 저쪽에 비대위가 뜨는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고 지금까지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명박 말기와 윤석열 초기 이 시대 그러니까 흐름의 그 차이 하나 말고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완전 심판 분위기에 압도적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비대위가 떠서 소위 말하는 핵심에 성공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민주통합당은 왜 실패했냐. 흔히 말하는 그 공천을 노이사 공천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이 붙이는데 친노 2대 마피아 486이 서로 끼리끼리 기득권에서 공천을 나눠 먹었다. 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명숙 대표 체제의 무능과 이런 그 상황 관리 그리고 김용민 막말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을 모두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152대 127인가 이렇게 져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까지 2008년에 져있기 때문에 87석에서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러나 과반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에 졌거든요. 그거를 반면고사로 삼아가지고 이번에는 민주당도 이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상황에서 내부 혁신과 한동훈님의 어떤 그 비대위 한계를 쭉 우리가 이야기해왔지만 정말 막판에 몰린 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경각심을 가지고 아까 말한 내부의 그 혁신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그 정책적 과제들을 충실히 하면서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발탁하고 저는 영입이란 표현을 좀 안 쓰고 싶어요. 좀 내부와 외부에 골고루 좀 발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입이란 말은 지금까지 열심히 당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다 제끼고 정치를 잘 모르거나 안 하고 또는 반정치적 성향을 가진 좀 인물이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만 이렇게 쏙쏙 빼오면 결국 정치를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런 점을 봐서 정말 내부의 육성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제대로 내부도 외부도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할 사람을 발탁을 좀 잘해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주수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에 송년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뭐 분들 많이 이제 뵙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말씀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총선 때마다 사실 40%가 초선 위원입니다. 물갈이를 하는 거죠. 인적 쇄신을 통해서 각 당의 이미지를 이제 갈아치우거나 좀 개선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이 변하느냐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와 뭐 이런 비판들 하시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그 수도권에 대해서 김어준의 꽃 거기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 그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강남 3구 빼고는 민주당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다 어쨌거나 다 이긴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 결과도 있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가져갔지만 그러면 그 석 자체는 대승을 했지만 그 후로 민주진보 진영이 대승한 것은 무엇이냐.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민생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또 승리를 한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송년회 때마다 그게 뭐 술안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신당운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되겠느냐 아니냐 개인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내부 분화 과정이라는 것이
보수에서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신당 움직임이 생각보다 세력이 커질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한동훈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빠지면 어쨌든 큰 빅텐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과연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한다면 그게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그게 최선일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정도로 한동훈으로 내세워서 결국 아까 윤동훈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갈 때 이것을 정치개혁의 일종의 출발점으로 놓고 어떻게 본인 중심의 빅텐트, 국힘이 아니라 바깥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을 끌어모으고 거기에서 한번 정말 일합을 겨루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겠느냐. 신인규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기회가 왔다.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 별의 순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왔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키워서 새로운 정치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가는 이 신당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저는 이 양당의 기득권 구조,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고 상대가 못하니까 항상 그 많은 그러니까 실력보다 과한 걸 얻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불공정이고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기득권인 겁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총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 보고요.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수 정권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생까지는 기원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는 계속 대척적으로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비판의 수위를 계속 올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반윤 텐트를 쳐가지고 반윤에 들어가서 제가 한 자리 해보겠다? 이건 또 하나의 떴다방이거든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좌우로 보나 굉장히 어려운 또 공간 속에 처해 있는 것도 제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지켜야 되냐면은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선까지 지내고도 부산에 또 내려가가지고 공터연설을 하는데 그 공터연설 가면은 사람이 없죠. 캠프스 소속 사람들만 있고 말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저도 뭐 모임하거나 뭘 하면 저희도 거의 공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소신을 지키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전 우리 사회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구에게 책임 묻고 뭐 이렇게 할 상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위에서 좀 다른 국면이 열려야 된다. 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공토 보고 연설하셨으니까 잘 되실 겁니다. 굉장히 쓸쓸합니다. 그 반윤 빅텐트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깊은 고뇌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차마 같이 하자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문제와 국민의힘의 문제,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 심판 퇴출시켜야 되고 민주당도 정말 가까이 지키면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거의 전 해체 수준의 대혁신해야 되거든요. 정말 민주, 민생, 평화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근데 거기에다가 유능함하고 실력까지 있는 사람들로 싹 바꿔야 됩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러니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반윤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안 오시는 거죠. 어쨌든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는 제가 뉴스공장에 드렸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총선 때 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민생상황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민생, 교육, 보건의료, 그다음에 환경. 정말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날마다 나쁜 정책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준 총수가 총선 때 심판해야 얘기는 아니다. 총선 전에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2010년 촛불신명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들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때 그렇게 해서 민주당한테 힘 실어줬는데 제대로 안 됐다라는 불신과 비판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당장 끌어내리고 싶지만 너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대규모 6개월 동안에 그 대규모 사회변동을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총선 때 심판하겠다고 기다리는 민심도 상당히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정말 2016년도에 그렇게 많은 국민이 힘을 실어줬는데 제대로 안 됐잖아요. 처참한 지금 결과 왔잖아요. 그래서 대혁신해라 민주당. 지금 혁신 경영에서는 국민의힘한테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이뇨한 막 한동훈 이준석 앞서서 막 거기 날마다 뭔가 요란하게 뭔가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당내 혁신에서 뉴스도 안 나오고요. 제가 최근에 듣는 정보에 하면 현역 의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자기한테 위협되는 신인들 음해하고 떨어뜨리는데 그냥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와, 그럼 누가 민주당 찍어줄까요? 저는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이제 마무리 발언들 쭉 하고 계신데요. 김주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그 민주당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진걸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2016년, 17년에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시민사회 야당의 다 뜻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좀 다양화되는 다당제적 요소에 그걸 갖추기 위해서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국민의힘이 원하는 백립형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상황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 뭘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이 선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마치 양당 기득권이 야합하는 그래서 양당을 심판해버리고 제3의 정당이 떠오르게 만드는 즉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중도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세력이 생겨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만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내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 대표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즉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얻어야 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무리한 판단이거든요. 전체 힘을 모아야 되고 시민사회와 전체적으로 윤석열을 반대하는 내부에 즉 보수 내부에서도 혁신하는 또 중도개혁, 중도보수의 이런 세력을 다 모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당제적으로 회귀하는 백립형은 거둬들여야 된다. 빨리 거둬들여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탄희 의원까지도 직을 걸고 하듯이 이런 문제까지 민주당이 스스로 나아간 거는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빨리라도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계환 스픽스 대표, 신인규 민심동행 참존위원장,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주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치본색 월요일에는요, 최경영 기자가 찾아뵙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